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학기는 또 사회복지 현장 실습으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수업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사회복지 현장 실습은 큰 그 구성이요.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실습을 진행하시는 부분이 굉장히 거의 90%에 준할 정도로 중요하고요. 또 수업이라고 하는 이 수업을 이수하셔야 여러분들에게 학점을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또는 오프라인 대학 같은 경우에는 또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이론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난 현장 실습은 이미 하고 있는데 수업을 또 들어야 하나? 라고 생각하는 학우님들이 좀 있으실 수 있어요. 현장 실습을 가신 건 그곳에서 현장을 익히시고 또 현장 실습하신 거에 대한 그에 따른 점수가 있지만 이 학점을 드리기 위해서는 또 수업이라는 부분이 동반이 되셔야 학점을 부여할 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이번 학기에도 이 사회복지 현장 실습도 수업을 이수해야 된다는 점 또 유의하시면서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그 사회복지 현장 실습은요, 저 혼자 이렇게 쭉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대학의 또 다른 교수님과 함께 팀 티칭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전반부에 제가 좀 진행을 하고요. 또 이어서 우리 대학의 또 사회복지를 전공하신 교수님께서 실제적인 부분들을 좀 나누어지는 그런 수업을 진행하실 예정입니다. 이번 주차의 그 전체적인 내용은 사회복지 현장 실습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해드리는 내용에 좀 중점이 맞춰질 것 같습니다. 이미 이제 방학을 통해서 실습을 조금 먼저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수업 듣는 부분이 조금 뒤 이어서 따라오게 되면서 좀 아쉽다라고 생각하시는 우리 학우님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원래는 그 학기 중에 여러분들이 실습을 진행하셔야 되는 게 맞으시고요. 이 학생들의 어떤 실습 현장 선택이나 또 실습을 전체적으로 진행하실 때 마무리하셔야 되는 그 120시간을 전체적으로 마무리하지 못할 수 있을 그런 위험성 때문에 수업을 듣는 직전 학기 방학부터 수업을 들으시는 학기까지 실습을 좀 진행하도록 기간을 좀 넉넉하게 학교에서 배려를 해드린 겁니다. 실제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들으시면서 학기 중에 현장 실습 수업이 있는 학기 중에 이렇게 실습을 하셔야 되는 것이 더 정확한 실습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회복지 실습의 오리엔테이션 부분 여러분들하고 함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개념부터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사회복지 현장 실습 말 그대로 현장에서 사회복지 그동안 익혔던 이론이나 기술을 가져가서 그 현장에서 학생으로 그 실습을 적용해 보기도 하고 또 현장의 새로운 기술을 배워보기도 하는 그런 그 상호작용이 오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겠죠? 개념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동안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사회복지 현장 실천 그 현장에 옮기는 기회가 된다라는 점과 그리고 새롭게 익힌 그 실천 기술을 그 기술을 또 그 현장에 통해서 새로운 기법을 배워보는 그런 기회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가시게 되는 그 사회복지 현장의 이용 기관이나 시설에 지역사회가 형성되어져 있잖아요. 그 지역사회로부터 그 기관들이 수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지역사회 자원이라든지 지역사회의 여러 가지 인적 네트워크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지역아동센터라는 곳에 사회복지 실습을 하고 계신다면 그 지역아동센터가 위치하고 있는 그 지역에 지역사회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을 위해서 병원이 후원을 해주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푸드뱅크가 또 지원이 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분여회라든지 또 학교기관이라든지 학원 이런 것들이 지역사회 그 지역아동센터와 연계돼서 그 지역 아동센터를 서포트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지역사회 자원이 이런 것들이 있구나. 인적 자원은 이런 것들이 있고 물적 자원은 이런 것들이 있구나. 자원봉사자들은 이렇게 연계돼서 네트워크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보실 수 있는 중요한 그런 그 현장에서 익힐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신다는 거죠.
동시에 자신의 능력이나 내가 왜 많은 그 사회복지 현장 기관들 중에서도 아동기관을 했을까? 또는 노인기관을 했을까? 또는 장애인시설을 선택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본인의 동기와 이것이 나에게 적성에 맞나 그렇지 않나? 라고 하는 부분을 새롭게 재고해보고 그렇다. 내가 아동에 평소에 관심이 있었는데 정말 그 지역 아동센터에 와서 또는 아동 그 시설에 와서 현장 실습을 해보니까 정말 아이들과 익히는 이 과정이 너무 행복하고 좋다. 난 뭐라 그래도 나중에도 아동복지를 할 거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라는 것이죠. 실습 진행 절차를 한번 좀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아마도 그 실습을 진행하실 때 그냥 사회복지 현장에 그냥 가셔가지고 저 내일부터 실습할 수 있나요? 라고 하시면서 바로 실습을 진행하신 학생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학교에서 이제 연락이 오죠. 먼저 학교에 신청서를 써주시고 학교에서 그 신청서에 준해서 현장에 공문을 보내드려야 됩니다. 라고 하는 안내를 받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실습 진행 절차를 지켜주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먼저는 여러분들이 내가 희망하는 나에게는 이 기관이 맞겠다라고 희망하는 사회복지 현장 기관을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그 현장 기관에 가서 제가 다음 주나 아니면은 뭐 이번 방학부터나 아니면 계약을 하게 되면 여기에서 실습을 좀 하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현장과 여러분들이 서로 그 의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오케이 허락을 해주면 여러분들이 실습 신청서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작성하셔서 학교에다가 이선자라는 학생은 A라고 하는 기관에 사회복지 실습을 합니다. 라고 실습 신청서를 내주셔야 학교에서는 그 실습 신청서를 보고 요런 학생, 이선자라고 하는 학생을 기화의 기관에 보냅니다. 라고 정식적으로 학교에서는 공문을 보내줍니다. 이렇게 서로 공문이 오가는 관계가 공식적으로 서로 간에 우리는 학생을 보내고 기관은 당신네 학교의 학생을 우리가 받아서 잘 지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뜻에서 서로가 공문이 오가야 약속이 체결되고 공식적인 절차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일단은 그 최종 선정된 기관과 여러분들이 구두로 협의를 하시고요. 학교로 신청서를 제출을 해주셔야 되는데 학교에 신청서 제출해 주시는 거는 실습 신청서가 양식이 1, 2가 있고요. 그리고 실습생이 그동안 배운 것, 그리고 내가 이 실습을 왜 하는가, 난 사회복지를 왜 하지? 라고 하는 나의 간단한 소개가 적힐 수 있는 실습생 프로파일이 있습니다. 이걸 좀 작성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실습기관이 여러분에게 주셔야 될 서류인데 뭐냐면 내가 가려고 하는 그 기관의 서류를 받아오셔야 돼요. 실습기관 법인 허가증하고 실습지도자의 사회복지사 자격증 사본, 기관에 요청하셔서 이 사본을 받으셔서 학교에 나머지 신청 서류를 내실 때 기관의 이 법인 허가증과 그 시설 등록증이죠. 그리고 사회복지사의 그 자격증 사본을 같이 첨부하셔가지고 학교로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그걸 검토해서 기관으로 우리 학생을 보냅니다. 라고 하는 공문을 보낸다는 거죠. 근데 최근에는 여러분들 이 두 가지를 학교가 반드시 확인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부는 사회복지 기관인가 해서 갔는데 정작 알고 봤더니 비신고 시설이 있어요. 그리고 이 선생님이 지도해 주시면 되겠다라고 현장의 실습 지도 선생님을 생각하지만 그 선생님이 법에서 정한 실습을 지도할 수 있는 지도자 자격을 갖추지 못하고 계실 수가 있습니다. 사회복지 그 현장 실습의 지도자 자격은요, 현장 실무 경력이 사회복지사 1급 소지자는 3년을 현장 실습 그 경력을 갖고 계셔야 되고요. 2급 소지자는 5년 이상 현장에 계신 분이어야 됩니다. 모 대학에서요, 실제로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몇 년을 근무하셨는지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실습을 진행하다가
그 선생님이 2급을 가지고 계신 분이었는데 그럼 5년을 근무를 하셨어야 되잖아요. 2급을 가지고 계시는데 4년 10개월을 근무를 하셨던 거예요. 나중에 사회복사 신청하겠다라고 사회복사 자격증 신청을 딱 하니까 협회에서 자격증 못 줍니다. 이유가 뭐지? 수업도 다 듣고 실습도 다 했고 할 거 다 했는데 이유가 뭐지? 찾아보니까 실습 지도자 선생님의 실습 경력, 현장 경력이 부족해서 이거는 법적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단 1일이라도 모자르면 사회복사 자격증 신청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간혹 이걸 실수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다 이걸 제출을 하셔야 학교가 이걸 보고 학우님 우리 그 담당 직원 선생님 전화를 합니다. 실습 지도자 선생님이 자격이 부족하신데요? 날짜가 모자라신데요? 아니면 이 기관은 그 등록이 되지 않은 기관인데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검토를 해드려요. 그래서 학우님들 이 서류 내실 때 너무 서류가 많아요, 교수님. 서류가 너무 복잡해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나중에 안전하게 사회복사 자격증을 취득하시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 이 부분 잘 제출해 주시는 것이 첫 단추를 잘 끼우는 과정이다. 이렇게 꼭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학교에서 기관으로 공문을 발송한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학교에서는 또 여러분들에게 승인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며칠 날짜에 공문 드렸습니다 라고 학우님들께 알려드려요. 그러면 우리 학교에서 내가 가야 되는 기관으로 공문을 보내줬구나. 그러면 내가 정해진 약속한 그 날짜에 가서 이제 실습을 해도 되겠다. 공식적으로 인정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출근을 하셔서 실습을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기관에서 학교로 또 회신서를 발송을 해주는데 이건 뭐 기관과 학교가 알아서 할 문제이니까 여러분들 크게 신경 쓰시지 않으셔도 되고요. 실습 시간 알고 계시죠? 실습 이수하셔야 되는 현장에서 실습을 진행하셔야 되는 시간은 120시간입니다. 단 1분이라도 모자라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일지를 제출하면 우리 담당 선생님이 일일이 하루하루 하셨던 시간들을 더해서 120시간이 되는지 안 되는지 뭔가 그게 부족하면 다시 연락을 해드리고 이런 검토 과정을 거칩니다. 나중에 실습을 다 마치시고 나면요. 여러분들이 실습 일지를 학교로 제출을 해주셔야 됩니다. 좀 이따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기관에서 여러분을 평가하셨겠죠? 매일 와서 성실히 했는지 열심히 했는지 뭘 하나를 가르치면 겸손한 마음으로 잘 배웠는지 도대체 이 학생은 현장에 와서 도저히 뭐 태도가 제대로 안 된 학생인지 기관에서요 여러분들 일일이 평가하는 점수표가 있습니다. 일일이 기관에서 실습 평가를 해서 그리고 실습 확인서와 함께 학교로 기관이 보내줍니다. 이건 학생분이 제출하셔야 되는 게 아니고요. 이 7번 부분은 기관에서 비밀리에 밀봉해서 점수니까 밀봉해서 학교로 보내주면 제가 그걸 담당 교수가 그 점수를 받습니다. 도대체 100점 만점에 얼마를 받았지? 실습을 잘했나 못했나? 그 평가 점수와 여러분들 실습 일지 점수 그리고 이렇게 수업 들으시는 출석 점수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여러분들이 사회복지 현장 실습 과목에 학점을 받으시게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 현장 실습 과목은 절대평가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받으신 점수 그대로 학점이 나가요. 그래서 총 점수를 다 합산한 것이 80점 이상이 되면 다른 이론 과목들은 상대평가가 적용돼서 80점이 분명히 넘었는데도 교수님 저 C뿔 나왔어요. 80점이 넘었는데 B 아닌가요? 이런 질문을 하실 때가 있는데 그건 그 상대평가가 적용된 결과이고요. 실습 과목들은 절대평가를 적용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셔서 전 영역에 만점을 받으시면 100점 그대로 드린다는 얘기예요. 90점 넘어가시면 수업 듣는 학생이 뭐 100명이 됐든 간에 100명 다 90점이 넘으면 전부 다 A뿔을 드려요. 그래서 실습 과목이 그런 점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내가 성실히 하지 못해서 모든 영역의 점수가 낮아서 70점밖에 못 받았다, 총점이. 그러면
그대로 그냥 C점수가 나가버리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실히 해주시는 만큼 점수를 그대로 받을 수 있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 실습 과목에 대한 학점을 이런 그 일지와 실습 평가서, 실습 확인서, 그리고 지금 듣고 있는 이 수업, 출석 점수, 그리고 온라인으로 여러분들에게 실습 과목 과제가 제출될 겁니다. 이 실습 과목은 중간 기말고사는 없지만 여러분들에게 과제가 한번 부여될 수가 있는데 그것까지 하시면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학점이 부여된다는 점 기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이제 종합을 해드렸지만 다시 한번 좀 알아볼 수 있게 정리를 해본다면 실습 전에 여러분들이 챙기셔야 될 서류가 이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실습을 다 진행하고 나서 실습 마무리하시고 난 이후에 여러분들이 챙기셔야 할 서류, 제출하셔야 될 것은 실습 일지, 학생분들이 실습 일지 내주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기관에서는 실습 평가서와 실습 확인서를 반드시 밀봉해서 제출을 해주시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내야 될 그 실습 신청서는 그 신청서 양식이 어디에 있나요? 라고 하는 질문을 제일 많이들 하셔요. 여러분들 그 우리 학교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여러분 나의 강의실로 들어오실 수 있죠? 로그인 하셔가지고 제 이제 번호로 한번 로그인을 해봤는데요. 학우님 그 번호로 학번과 비번으로 로그인 하셔서 나의 강의실을 클릭을 딱 하시면 일반 공지라고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 일반 공지의 목록들 중에 쭉 살펴보면 중간에 보면 사회복지 현장 실습 신청 공지라고 하는 제목이 있어요. 그 당해 연도에. 그리고 실습 일지 제출 안내하는 게 있는데 일단은 그 신청 공지 이 부분을 클릭을 해보시면 여기에 모든 양식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요. 나의 강의실에 들어가서 일반 공지에서 사회복지 실습 신청 공지 이 부분을 클릭하셔서 이 여러 가지 서류여서 이 서류를 여러분들 좀 묶음으로 올려뒀을 거예요. 그걸 다운하셔서 그 묶음을 해제하시고 각 양식들을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나의 강의실에 들어오셔서 일반 공지에 제일 위에 올라와 있는 경우도 있고요. 중간쯤에 이렇게 찾아보면 사회복지 현장 실습 신청 공지 이렇게 글자가 적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시면 여러분들이 자료를 전체적으로 다운로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다른 그 여러분들 보유 과목들이나 이런 것들도 다 이렇게 검색을 해 보실 수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이 페이지를 보여드린 이유는 여러분들 이겁니다. 실습 장소 검색 사이트. 실습 장소,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실습 장소가 뭐가 있지? 난 아직까지 그 실습지를 못 구했는데 내가 거주하고 있는 인근에 선배들이 갔던 곳이나 우리 그 학우들이 갔던 그래서 이미 그 실습 장소 여러분들이 주소지를 중심으로 검색해 볼 만한 곳들을 또 일반 공지에 이렇게 같이 올려두었어요. 그래서 아직 그 실습지를 정하지 못한 학생분들이 계신다면 실습 장소 검색 사이트를 통해서 같은 그 일반 공지 안에 여러분들 목록에 보시면 물론 지금 화면에 보여드리는 순서와는 좀 뒤바뀌었을 수 있겠지만 이 일반 공지 안에 보시면 여러분들 실습 장소 검색도 간편하게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실습을 진행하시게 되면 지금 어느 정도 좀 진행하신 학우님들도 있을 건데 일지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죠? 라고 하는 질문을 좀 하십니다. 일단 그 양식에 보면 일지는 여러분들 편리하시도록 한 장 한 장 만들어 두었어요. 그러면 그 한 장 한 장이 여러분들 실습하시는 동안 모여서 몇십 장 정도 되겠죠. 그러면 그걸 여러분들 링 제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링을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링 제본은 안 됩니다. 왜? 저희가 여러분들 최소 학교에서 5년 이상 여러분들 일지를 보관해야 되거든요. 링 제본은 나중에 찢어져요. 저희가 이렇게 그 서류 보관 창고로 이렇게 옮기다 보면 떨어지기도 하고 찢어지기도 하고 굉장히 이 다른 것들은 책으로 되어 있는데 링제본만 이렇게 다른 양식으로 되어져 있어서 보관이 용이하지 못하고 보관이 지속되지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이렇게 책자로
책자로 표지를 입혀서 학교에 제출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그 책자로 이렇게 만드는 걸 떡제본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인쇄 용어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대학가라든지 아니면 지역에 여러분들 복사하실 수 있는 곳 이런 곳에 가면 아주 적은 금액으로 제가 일지 한 30장 정도 되는데 이거 그 표지를 좀 입혀 주십시오라고 하면 그분들이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들 소정의 조그마한 비용만 지불을 하시면 표지를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이 표지는 그럼 양식은 어디 있나요? 여러분들 그 아까 말씀드린 신청 공지 모든 양식 안에 보시면 일지에 표지 양식까지 다 들어있어요. 그러면 그 인쇄소에 가서 이렇게 표지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표지를 한 장 드리면 그분들이 이렇게 두꺼운 그리고 매끄럽고 표지가 될 수 있는 재질의 종이를 사용해서 우리 학교가 제시한 이 표지대로 여러분들에게 그 양식에 맞추어서 만들어 줄 겁니다. 반드시 이런 그 형태로 만드셔서 학교로 제출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실습생 기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과연 실습을 할 수 있나 없나? 여러분들 제일 좋기는요, 2학년 올라오셔서 여러분들이 실습 과목이 들어있는 학교가 있죠. 학과마다 2학년 1학기 때 실습이 들어있는 학과도 있고 2학년 2학기 때 실습 과목이 포함되어져 있는 학과도 있습니다. 그 1학기에 들어있는 경우에는 여러분들 그 직전의 방학에서부터 그 다음 학기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실습을 하시면 제일 좋아요. 여러분들 좀 더 앞서서 실습을 진행하시게 되면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미리 사전에 학교에 좀 이르게 실습을 해야 되는 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미리 말씀을 하셔서 허가를 득하시고 여러분들이 진행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2학기에 우리 학과는 사회복지 실습 과목이 포함되어져 있다. 그러면 그때에도 그 직전 학기의 방학부터 그 학기가 끝날 때까지 여러분들이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름방학, 겨울방학에서 1학기 때 마무리를 하거나 여름방학부터 2학기에 마무리를 하시거나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여기에 보이시는 과목 중에 4과목 이상은 이수를 하시고 실습을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뭐든지 뭘 좀 알고서 현장에 가셔야 되지 과목을 도저히 하나도 배우지 않고 실습 현장에 가신다는 거는 이거는 굉장히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특별히 개론이라든지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이나 사회복지 실천론, 실천 기술론은 반드시 좀 여러분들이 이수를 하시고 실습에 임해 주시기를 꼭 권해드리고요. 꼭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 선택 과목들도 좀 진행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본인이 실습을 가시는 현장이 있죠. 노인 현장도 있고 아동 현장도 있고 장애인, 여성, 청소년 다양한 그 사회복지 분야들이 있는데 내가 가는 분야가 아동 쪽이다 그러면 적어도 아동복지로는 수강을 하시고 그리고 학생에 관계되는 거니까 청소년이라든지 학교 이런 과목들은 좀 이수를 하시고 가면 좋고요. 또 아동들이면 가족복지론도 좀 이수를 하시고 가시면 좋습니다. 내가 가는 분야가 장애인 쪽이다 그러면은 장애인 복지론이라든지 또 어르신들 중에 이제 또 장애를 갖고 계시는 분이 많으니까 노인 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좀 공부를 하시고 가면 좋고요. 여성 현장 쪽의 시설이다 그러면 여성 복지론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 자녀를 키우고 있는 기혼 여성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아동 복지나 가족 복지를 좀 더 공부를 하시고 현장에 가시면 좋죠. 이 외에도 굉장히 많은 분야별의 교과목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가시는 그 현장의 교과목에 맞춤식으로 좀 더 공부를 하시고 가시는 것이 현장에 가셔서 여러분들이 그래도 지식을 좀 갖고 실습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사 실습기관과 실습지도자 자격을 좀 정리를 해드리면 실습기관은요 반드시 법적으로요 법인 그 시설 기관 단체로 반드시 등록된 곳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허가를 받은 곳이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그 시설 등록증이나 법인 허가서 같은 걸 여러분들이 사본으로 보시면 충분히 알 수 있고요. 이 기관이 등록된 곳인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라고 하시면 한국 사회복지사 협회가 있습니다.
거기 가셔서 시설을 검색해 보는 기능이 있는데 거기에 시설을 검색해서 명단이 뜨고 몇 년도에 설립 신청을 해서 시설장이 누구고 이렇게 그 인가된 곳인지 아닌지에 대한 정보가 나오게 돼요. 모 기관을 검색해서 딱 이름을 넣었는데 이름이 사이트에 뜨지 않아요. 그러면 그냥 복지시설이긴 한데 허가나 인가를 받지 못한, 반드시 인가를 받은 곳이어야 됩니다. 법적으로 인가를 받지 못한 곳이다. 그런 곳을 여러분 실습을 하시게 되면 위험한 곳이 될 수가 있어요. 나중에 실습을 하지 말아야 될 현장이었는데 여러분들이 실습을 하신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유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실습 지도자는요, 반드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면 현장 경력이 3년 이상 되셔야 되고요. 2급을 소지하신 분이면 5년 이상 현장 경력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앞서 말씀드린 이 두 가지는요, 권장사항이 아니라 법적 상황입니다. 법으로 강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혹 신청됐다 하더라도 나중에 취소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유가 되는 부분입니다. 반드시 이 두 가지는 꼭 여러분들 기억을 해 주시도록 제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실습 시간은 120시간이다라는 것 여러분들 다시 한번 기억을 해 주시고요. 평가 기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과목은 그럼 어떻게 과목이 진행이 되느냐? 여러분들이 내고 계시는 실습 일지 점수가 부여가 됩니다. 실습 일지를 내면 교수가 점수를 평가합니다. 각 학기마다 실습 점수를 몇 점 비율로 할까라고 하는 거는 학기마다 좀 틀린데요. 그래도 실습 일지 평가 비율이 가장 높아요. 우리 대학 같은 경우는 보통 50% 정도를 잡습니다. 40에서 한 50% 정도. 전체 100%에서 일지가 차지하는 위치가 굉장히 높죠. 그리고 실습기관에서 학교로 보내주는 실습기관 평가 점수가 있습니다. 요것도 한 20% 정도나 30% 정도 반영을 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온라인으로 여러분들에게 과제를 제출해요. 여러 가지 주제로 과제를 제출할 건데 그 과제를 작성하셔서 다른 이론 교과목처럼 온라인에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한 10에서 20% 정도 비율을 잡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수업 듣고 계시는 출석 수업, 이것도 한 20% 정도 출석 수업을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본 그 과목은요, 여러분들 전체 7주로만 수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좋으시죠? 그리고 차시로 구분되지 않고 한 주의 수업이 좀 간략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서 굉장히 수고들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현장에서 많이 배우시고 이론은 좀 보완을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러분들 이 7주의 수업 동안에 이 전체적인 것을 100%의 비율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학점을 부여합니다. 그러니까 이 각각의 영역들을 잘 해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 이로써 여러분들 그 사회복지 현장 실습의 전반적인 오리엔테이션을 좀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주 차에 이제 내용부터 좀 더 구체적으로 사회복지 현장 실습에서 여러분들이 갖추어오셔야 될 태도라든지 또 현장에 가서 일지를 쓰셔야 되는 구체적인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사회복지 현장 실습에 실습 일지라든가 또 사정이라든가 이런 내용을 담당하게 될 이영희 교수입니다. 우리 사회복지 현장 실습은 이선자 교수님과 제가 번갈아 가면서 팀 티칭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실습 일지를 어떻게 작성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과 함께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실습을 하러 나가시면 가장 이제 고민되는 게 뭐냐?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일지 작성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요 수업을 듣고 나면 일지는 이렇게 작성하면 좋겠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시게 되도록 제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습 일지 작성의 실제라는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실습 일지는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가를 생각하기 이전에 실습 일지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한번 해야 되겠죠. 실습 일지는 어떤 것인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지라는 것은 내가 사회복지 실습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계획을 하고 어떻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실습 일지입니다. 그래서 실습 계획이라든가 내가 실습을 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했는가에 대한 준비 실시, 이러한 일련의 상황에 대한 일과를 기입하는 것이 바로 실습일지다. 그러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실습일지는 일과를 기입하는 것. 여러분이 하루 동안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고 어떤 일을 했는가를 작성해 두는 것이 바로 실습일지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두 번째, 실습일지는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가? 간단하게 여러분 작성을 하죠. 자, 그러려면 보통 메모를 해야 돼요. 우리 학생들이 아침부터 뭐 저녁까지 이렇게 이제 실습을 하는 학생들이 다반수죠. 자, 본인이 이렇게 이제 그 실습에 참여하면서 생각이 나겠지 이러고 이제 넘어갑니다. 그리고 저녁에 막상 쓰려면 기억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 나이 때는요, 40, 50, 60대는 들어온 것이 바로 총알같이 나가는 세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습을 하는 과정에 중요한 것들을 꼭 메모하시는 것들이 중요해요. 메모하고 또 그런 내용들을 간간히 쉬는 시간에 요약도 해두고 정리해서 간단 명료하게 작성을 해서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있도록 기술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내용과 관련한 자료가 있으면 그 가능한 자료 모두 일지에 첨부를 하는 것이 좋다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일지는 어떻게 기입하는가? 제가 현장에 가보면 우리 학생들 참 재밌어요. 제가 이제 현장에 가서 슈퍼바이저랑 우리 학생을 만납니다. 그래서 일지를 한번 보여주세요. 이러면 어머나 나 집에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지는 집에 두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여러분? 일지는 꼭 여러분들이 기관에 비치를 하세요. 갖고 오고 갖고 가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지는 매일 기입하고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슈퍼바이저가 사전 공지한 시간에 제출한다. 여러분들이 오늘 일지를 작성하고 난 다음에 슈퍼바이저에게 건네고 여러분들이 가셔야 되는데요. 우리 학생들 좀 보면 제가 이제 몇 군데 가봤더니 막 일주일씩 모아가지고 막 작성해가 정리해가 드리고 막 이렇게 하던데, 여러분 슈퍼바이저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슈퍼비전을 좀 모아서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반드시 일지를 그날 여러분 제출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기입 내용이 일기와 같은 형식이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일기는 보통 어떤 거예요? 자기가 하루 생활했던 거에 대한 반성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을 작성하는 건데, 그런 일기와 같은 형식으로 작성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바로 실습 일지입니다. 아시겠죠? 자, 강의를 들었을 경우에 우리가 현장에 여러분 가보면, 자, 노인 시설에 만일 여러분들이 갔다. 그러면 노인 장기 요양보험에 대한 것도 실제 여러분들이 오리엔테이션에 받을 수가 있고요. 때때로는 노인의 뭐 신체적, 정신적 어떤 특성에 대해서 이해 교육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실습생으로서 지켜야 할 여러 가지 뭐 예의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여러분들이 교육을 받을 경우가 있어요. 아니면 우리가 뭐 독거 노인들에게 뭐 도시락을 전달한다라든가 가정 방문을 한다라든가 또 그런 행동을 할 때 우리가 지켜야 될 수칙, 이런 교육을 받을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것과 관련한 강의를 들었다 이럴 경우에는 그 내용들을 요약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실습에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기술, 이런 것들도 하시는 것이 바로 실습 일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관찰했는가, 그리고 체험한 내용들, 그리고 느낀 점 등등 이런 것들을 기입하는 것이 바로 실습 일지입니다. 제가 뒷부분에 우리 학교 일지에 대한 부분들을 또 부가적으로 설명을 할 거기 때문에 실습 일지가 대략적으로 이러한 활동을 하는, 기록을 하는 것이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지를 작성할 땐 여러분 어때요? 추상적으로 작성하시는 건 안 됩니다. 사실에 기초해서 기록을 하고 진행형으로 작성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참여를 하거나 또 어떤 대상자에 대한 관찰을 했다 이럴 경우에는 각자의 창의성 이런 것들을 가능한 한 좀 발휘할 수 있고 드러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들을 작성했을 때 슈퍼바이저가 단순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코멘트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슈퍼바이저가 여러분들을 8시간 동안 곁에서 따라다니진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일지를 쓴 내용을 보고 어떤 행동들을 했고 어떤 참여를 했고 또 어떤 생각들을 했다라는 것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보아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이 바로 이제 실습 지도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실습 지도가 가능하도록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술, 자,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실습 일지 작성 요령이 되겠습니다. 자, 실습 일지를 작성을 할 때 우리가 조금 이제 고려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통상적인 실습 일정에 있어서 일과표를 실습 내용으로 혼돈하지 않게, 여러분 보통 가면 이제 하루 일과표를 줍니다. 그런데 그 일과표 그대로 여러분 작성한다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역아동센터에 만일 여러분들이 갔다. 지역아동센터에 여러분들이 가보면 거기에 5개 항목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항목을 일과표로 이렇게 줍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변화가 생겨요. 변화가 생기고 프로그램도 우리가 쓰는 용어랑 또 지역아동센터에서 쓰는 용어들이 여러분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차이가 날 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더 사회복지적 용어를 기술하면서 작성할 수 있어야 되는 건데요. 제가 어떤 때 이제 학생들 일지를 딱 보면 뭐 청소하기 이렇게 여러분 적어 놓습니다. 청소하기 이렇게 작성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실습 준비 및 점검, 갈로에서 환경, 뭐 청결 상태 확인이라든가 뭐 이렇게 여러분 작성하시면 그게 더 훨씬 우리 복지 영역에 맞는 일지 작성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일과표를 작성할 때는 그 작성 방법이 일관성 있게 작성을 해야 되는데 뒤에 우리가 일지 표를 보고 제가 이런 부분들은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습 일정을 시간에 따라 간단하게 요약을 하고 관련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를 모두 철하라 전자에 제가 언급을 해드렸죠. 그리고 실습 지도 감독이 가능하도록 객관적으로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된다라는 것, 사실에 근거해서 기록해야 된다라는 것 역시 앞에서 또 확인을 한번 해드렸습니다. 자, 실습 일지는 개인 일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실습생의 뭐 개인적인 감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가급적으로 피하는 것이 좋다라는 거. 실습 일지라는 것은 적인 공신력 있는 그런 서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인의 어떤 사견이나 이런 것들은 좀 제외하는 것이 좋다라는 거고요. 가능한 한 뭐가 나오느냐 하면 전공 용어가 나와요. 그래서 전공 용어를 여러분 사용해서 기록을 하고 단어 사용은 정확하게 하는 것이 좋다. 지역아동센터에 가서 만들기를 했다. 여러분 그 만들기를 그냥 만들기, 종이 접기 이렇게 적기보다는 노인시설에서 는 어때요, 여러분? 종이접기나 이런 것들은 어떤 프로그램일 것 같습니까? 지능이라든가 그 종이접기를 하는 것은 이 동작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심리적 안정이라든가 또는 지능적인 이런 부분들을 유지해 나가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노인시설에서 만일 종이접기나 이런 거를 했다 이러면 뭡니까, 여러분? 어떤 프로그램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제가 금방 잘 생각이 나진 않지만, 지능 관리 프로그램 참여 및 관찰. 뭐 이렇게 여러분 하시는 것도 의미가 있고요. 아이들 같은 경우에 종이접기나 이런 것들은 또 뭐 창의력이라든가 또는 흥미 정진 프로그램 참여 및 뭐 관찰 이렇게 작성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전공 용어를 사용하라고 권유를 해드리고요. 우리가 사회복지사가 해야 되는 그 기본적인 역할들이 바로 뭐냐면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또 프로그램을 진행하거나 또 상담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실제 사회복지사가 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기관에 가셨더라도 여러분들의 실습 그 내용들이 사회복지사 업무와 관련되어 있는 용어로 전환해서 하는 것이 좋다. 가서 뭐 식사수발 이렇게 여러분 쓰시지 마시고요. 식사수발이나 이런 것들은 실제로 요양보호사들이 많이 쓰는 용어이고 수발이나 이런 것들은 요양보호사 업무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떠냐면 식사를 할 때 건강 상태도 관리를 하고 또 그 식사가 그 대상자에게 맞는가 맞지 않는가 그리고 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음식에 대해서 편식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 그 편식에 대한 부분들도 지도하죠. 그리고
음식 먹는 예절이라든가 이런 것도 우리가 지도를 합니다. 그래서 뭐 식사 수발 이렇게 하기보다는 어떤 학생들의 식사 도우미 또 이렇게 작성해요. 그렇게 작성하기보다는 식생활 습관 지도 및 관찰. 자, 이렇게 적는다면 훨씬 더 우리의 전공 용어와 가까운 그런 용어이고 또 우리의 업무가 또 그런 업무다라는 것을 익힐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작성하시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일지를 작성할 때 실습 소감에 대한 부분들을 작성해요. 자, 그런 것들은 당일 실습 내용과 연관되는 기관의 정책이 있으면 기관의 정책, 또 서비스의 여러 가지 수준, 양적인 수준이라든가 질적인 수준, 또 프로그램 내용이라든가 환경 수준, 급식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주의 깊게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어떤 학생 같은 경우에 노인 시설에서 이제 음식을 식사를 제공을 하잖아요. 근데 식사에 어떤 반찬들이 나오냐 하면 수저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못 하시는 분들에게 국물이 너무 많거나 또 국물에 소금, 염분이 너무 높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조절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의견들을 작성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은 여러분 아주 중요합니다. 그죠? 그리고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식사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 힘이 들지만 본인이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기관 같은 경우는 종사원들이 그런 자발적인 행동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하게 억제시키고 식사에 대한 부분들을 도와주는 부분들 그런 것도 면밀히 관찰해서 기록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주의 깊게 관찰하고 평가하는 것 이런 것들이 실습생들이 발견하기 좋은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습 중에는 실제로 사회복지사의 윤리적 딜레마가 생길 경우가 있어요. 앞서서 똑같죠. 자발적으로 충분히 관찰하고 이렇게 좀 보조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종사원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서 실제로 여러 가지 자신이 할 수 있는 클라이언트들이 할 수 있는 이런 행동들에 대해서 뭐 제재를 한다라든가 억제를 하는 이런 부분들은 왜 저렇게 하지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런 여러분 생각들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이런 사실들을 알려야 하나 말아야 하나 알리려고 하니까 그 종업원과 종사원과 여러분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좀 마찰이 생길 것 같고 또 여러분들은 실제로 어리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히려 내가 실습에 대한 해나 이런 것들이 생기면 어떡하냐 하고 여러분들이 침묵하거나 방조하는 경우가 있죠. 자, 그런 것들이 실제로 이제 윤리적 딜레마를 경험하는 건데요.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에 대한 부분들을 기록하시면 됩니다. 기록하시면 되고요. 또 여러분들이 어떤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대처 방안 이런 것들도 제시해 두는 것이 전혀 여러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요즘에는요, 기관이 많이 투명해지고 건강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내용들을 작성을 하시면 슈퍼바이저가 그런 것들을 보고 잘 참고해서 실제로 우리 클라이언트들이 좀 더 질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생활할 수 있도록 또 유도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면밀히 관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도 난 못하겠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들 실습을 지도해주는 실습 지도 교수에게 전화하거나 문의하시면 또 그에 대한 적절한 대처 방안들을 가르쳐 드리도록 합니다. 아시겠죠? 자, 실습 중에 직면하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 불만사항 이런 것들을 지적할 경우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심판적인 태도에 이런 것이 옳다 나쁘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비심판적인 태도에 근거해서 기술하는 것이 좋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는 안 돼, 참 나빴다라든가 저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았는데 왜 저렇게 하는지 모르겠다라든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심판하는 자세로 작성하기보다는 있는 상황에 대한 부분들을 그대로 여러분 기술하는 것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여러분 작성하시면 되고요. 또 여기에서 언급한 내용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실습과 관련해서 문제점이나 또 불만사항 이런 것들을 가슴에 담아두기 너무 힘이 든다. 이럴 경우에도 누구랑 실습 지도자와 상의하면 좋지만 실습 지도자와 또 그런 여러 가지 감정적인 불편함이나 이런 것들이 예상이 된다. 이럴 경우에는 지도 교수에게 연락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클라이언트를 관찰하고 사정하는 것이 여러분 중요해요. 그렇지만 통찰력 있는 접근이나 의도적인 개입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좀 명료하게 기록하는 것이 좋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실습 현장에 가셔서 할 수 있는 것은 사정이나 이런 것들이 좀 어려워요. 관찰하거나 또 관찰한 내용에 대해서 기록하는 정도인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조금 더 한 단계
자신들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의 대처라든가 또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통찰력을 좀 한번 발휘해 보는 것도 여러분 좋죠. 자, 기관에서 받은 지도 감독 내용이 있으면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기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뭐 사실의 기초 기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앞에서 언급한 부분이기 때문에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이제 일지를 작성하는데 보면 뭉뚱거려서 작성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오늘 10케이스에 대해서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러면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10케이스를 다 볼 수는 없어요. 그러면 한두 케이스를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관찰해서 오늘의 상황은 이랬고 내일은 또 관찰했더니 어떤 상황들이 변했고 또 어떤 상황들이 나아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15일 동안 작성을 하게 되면 몇 케이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주 심층 있게 관찰하고 기록하는 것이 되고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또 여러 가지 통찰력이나 또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실습에 취업을 하거나 실습을 기관을 운영하는데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집중적인 관찰이나 기록 이런 것들도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통 우리가 이제 일지를 작성을 하는데 뭐 여러분 이렇게 이제 시간대별로 이렇게 작성을 하죠. 시간대별로 작성하는데 뭐 11시 50분이 하고 10분 쉬고 뭐 이렇게 하시긴 하겠지만 여러분 그럴 때는 11시에서 12시 이렇게 여러분 끊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시간대별로 여러분 작성을 하시고요. 뭐 여기 보면 책상 정리 및 손 씻기 뭐 이런 게 나오죠. 뭐 이런 것들 손 씻기 이런 것들은 여러분 어때요? 자기 청결 지도 뭐 이렇게 해서 갈로 손 씻기 이렇게 하시는 게 좋죠. 요런 건 뭐 식사 그 급식 그 보조죠. 급식 보조 및 뭐 이런 건데 뭐 직원 점심 식사 이런 것들은 별로 해당성이 없는 내용이죠. 우리가 실습과는 별로 뭐 중요한 내용들이 아니니까 이런 것들은 작성하지 않는 것이 좋고요. 장애 등급 기준에 대한 이해 교육 참가 및 뭐 관찰이라든가 뭐 이렇게 여러분 작성하시고 살펴봄 이렇게 하기보다는 명사형으로 딱 이렇게 마무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식 준비 후 퇴근함 이런 것들은 여러분 좀 그렇죠. 아마 여러분들이 이럴 때는 이런 부분에는 뭐 간식 준비는 뭐 여러분들이 하니까 간식 준비라고 쓰시면 또 되고요. 또 다른 용어가 있는지도 한번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간식 준비 및 뭐 실습 일지 작성 혹은 실습 일지 작성 및 실습 슈퍼비전 뭐 이런 용어들이 여러분 또 들어가야 되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하루 일과를 마치게 되면 슈퍼바이저가 여러분들에게 뭐 어떠한 사항들에 대해서 지도하고 관찰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게 서서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시간의 일정 부분 할애해서 기록하시는 것이 좋죠. 제가 또 여러분 저렇게 이렇게 보여드리면 또 이런 용어들만 딱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용어는 여러분들도 개발하고 저도 용어를 개발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시간대별로 작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은 이제 상당히 좀 난감하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실습 내용이 있지만 앞에 칸이 여러분 두 칸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럴 경우에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우리가 앞에 뭘 했다라는 부분들이 앞에 여기 있었어요. 그쵸? 있었습니다. 그러면 프로그램 및 일정 전달 뭐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 있었다. 그러면 거기에 그 부분을 적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시간대별로 작성한 내용들이 여기 칸에 들어오고 여기 칸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 옆에 있는 칸에 우리가 세부적으로 내용들을 이렇게 기록하시면 되는 거죠. 자, 뭐 사진 첨부를 할 때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실습하는 기관을 방문을 하고 실습 슈퍼바이저와 우리 실습생과 제가 이렇게 또 실습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을 공유를 합니다. 그런데 만일에 이제 그런 사진들을 찍었다 이럴 경우에는 연도와 날짜를 적고요. 뭐 실습 지도 교수에게 실습 일지 작성 및 실습 사례에 대한 구체적인 조언을 받음 뭐 이렇게 하시고 여기는 뭡니까? 실습 지도 장면 이렇게 쓰시고 이런 내용들도 하나 언급해가 하시는 게 좋죠. 우리가 사진은 보통 석장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뭐 30장을 붙여도 여러분 상관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활동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사진들을 모아서 여러분이 이렇게 그 첨부를 하시면 되고요. 사진 첨부를 할 때 우리가 이제 보통 기관 이름이 있는 간판이 있는 곳에서 이제 이렇게 찍습니다. 우리 요 사진 같은 경우에는 실습 지도자이고
또 여기는 기관에 있는 기관장애예요. 기관장애인데 또 실습에 대한 부분들을 하니까 저도 좀 찍으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이제 같이 찍은 거죠. 여기 제고 우리 학생들. 그리고 여러분들 실습 기관에 가게 되면 요 학생들 보이죠? 이렇게 명찰. 그렇죠? 뭐 기관에서 만들어주지 않으면 여러분 스스로가 명찰 하나 만들어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복지사이버대학교 생활환경복지학과 뭐 해도 좋고요. 아니면 한국복지사이버대학 실습생 누구 이렇게 해서 명찰 하나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활동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017년 9월 10일 현장 실습 지도를 받은 후 실습 교수 및 실습 지도자와 함께 뭐 이렇게 해서 사진 첨부를 하시는 것이 좋죠. 사진만 돌려덩 찍는 것보다는 그 내용들이 어떤 거다라는 것들도 명시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오게티를 찾아라 했더니 여러분 어떤 것들이 오게티일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제 아이들 이렇게 찍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사실 여러분 아이들을 우리가 임의적으로 찍어서는 안 돼요. 그죠? 뭐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는 뭐 어르신들 이렇게 실습 대상자가 될 텐데요. 그분들에게 실습하고 있는 학생이라는 것을 밝히고 실습 그 일지의 첨부할 사진인데 한번 찍어도 되겠냐라는 의사 이런 것들을 여러분 좀 밝히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물론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진 찍기 전에 누구에게 실습 지도자에게 허락을 받은 후에 여러분 찍어야 되는데요. 자, 이렇게 아이들을 무분별하게 의사를 물어보지 않고 찍는 이런 행위들은 우리가 좀 금해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학생들이 이제 보통 사진을 이렇게 찍고 나면 모자이크 처리를 많이 해요. 근데 학교에 내는 거는 실제 여러분 이렇게 외부에 유출되는 경우가 없어요. 그래서 뭐 굳이 또 모자이크 처리를 안 해도 되고요. 우리 학생들 중에는 일지를 이제 2부 작성을 해서 하나는 본인이 갖고 있고 또 어떤 학생은 또 기관에 그 비치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여러분 얼굴이나 이런 것들이 다른 불특정 다수들이 보면서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사진을 좀 이렇게 모자이크 처리하시는 게 좋죠.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소유를 하거나 기관에 비치할 때는 좀 없애시는 게 좋고요. 뭐 학교에 보낼 때는 굳이 그렇게 모자이크 처리를 안 해도 학교가 그걸 학습이나 교육 목적 외에 어디 유출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크게 또 신경을 안 쓰셔도 된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 지금 시설에 있는 아동인데 이런 아동들의 얼굴이 막 이렇게 무분별하게 유출되는 것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일지에 무엇을 첨부를 할까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기관의 팜플렛 뭐 이런 것도 괜찮고 또 실습 슈퍼바이저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과제로 내준 내용들 뭐 여러 가지 기타 그런 내용들을 다 일지에 첨부해서 여러분 내시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그 일지는 실제로 이제 평가받는 하나의 도구로도 활용이 되죠. 평가를 받는다라는 것은 그만큼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열심히 했다라는 것들이 실제로 이제 드러나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내용을 작성하는 부분도 그렇고, 그리고 첨부하는 자료나 이런 것들이 평가의 아주 중요한 항목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좀 잘 작성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어떤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슈퍼바이저가 진짜 뭐 한 2줄, 3줄 썼는데 우리 학생은 적은 게 너무 없어요. 슈퍼바이저보다도 여러분들이 적은 내용들이 너무 없다라는 거죠. 실습하면서 여러분들이 지켜본 진행 과정이라든가 또 어떤 대상자에 대해서 관찰한 내용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작성하시면 좋고, 일지를 작성하다 보면 여러분 빈 여백의 칸들이 남아요. 그런 카드는 삭제하시면 됩니다. 삭제를 하시고 여러분들의 실습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작성하는 부분들을 칸을 이렇게 늘리면 돼요. 우리 학교가 여러분들에게 일지를 인터넷으로 그 출력을 하게 해서 작성하게 하는 건 그만큼 칸에 대한 융통성은 가질 수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 전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필요 없는 빈칸 이런 부분들은 삭제를 해버리고 여러분들이 좀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실습한 내용들을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작성하시면 좋고요. 추가적으로 일지를 작성했는데 나 이거 정말 잘한 건지 못한 건지 모르겠다. 이럴 경우에는 실습 지도 교수에게 카톡이라든가 또 메시지로 이렇게 한 장 보내서 이렇게 실습 일지를 작성하는 건 맞습니까? 라고 하시는 게 좋고요. 아니면 우리 질의응답란 있지 않습니까? 그 질의응답란에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올려주시면 거기에 적절한 코멘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조금 쉬었다가 다음 시간 실습에 대한 내용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